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세계적 뉴스는 트럼프 김정은 회담입니다. 약 70년간 계속되던 적대 관계에서 그리고 험한 말을 막 쏟아내던 두 개성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은 독재자인데 그 사람이 비핵화를 주제로 해가지고 만나기로 했다. 그것도 바로 5월에 만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전쟁 일보 직전에 가는 분위기였는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갑자기 북핵 문제가 회담 국면으로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급격한 이 변화가 일어났느냐.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하기를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정의용 특사로부터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해 듣는 그 자리에는 마티스 국방장관, 켈리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다고 합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해외 출장 중인데 그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김정은하고 만나겠다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최상부 회담부터 먼저 하느냐? 외교는 원래 아래 실무회담에서 쭉 올라와서 마지막 매듭을 짓는 것이 정상회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백악관 소식통의 이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그런 하급 회담이 계속되었지만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북한의 의사결정권자는 김정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1대1의 담판에 아주 명수다, 자신감이 있다. 이런 것도 여기 일조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에서 상당히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스캔들이 연속적으로 터지고 백악관에 내분이 일어나고 최근에는 뭐 포르노 배우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고소하는가 하면은 지금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러시아 정보기관과의 어떤 야합 관계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망이 막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에 가면은 이 상하원 그리고 주지사 등 이 중간선거가 있어요. 이 중간선거에서 지면은 곧장 레임덕으로 들어오고 재선도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은 권력 유지입니다. 권력 유지를 하려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그런 것을 다 자질구레하게 보일 정도의 큰 게임을 하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정은 또한 마찬가지죠. 김정은은 두 가지로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제재가 강화되고 더구나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할 준비를 착착 갖춰가고 있는 데다가 중국이 이제는 미국에 가담해가지고 제재에 앞장섬으로써 BBC 보도에 따르면 작년에 북한의 대중 수출은 35%나 줄었다. 그리고 무역액이 30%나 줄었다. 그리고 훨씬 더 강한 제재가 지금 계속 물밀듯이 다가오고 있다. 김정은으로서도 이제는 북한 지배층을 다독거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이 경제적 압박은 견디기가 힘들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은 그리고 트럼프 다 회담에 나올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한 사람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그건 지금 여러 가지로 무리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러니까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세 사람 다
이런 회담을 통해서 국내 정치 지지 기반을 다져야 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담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그러면은 이 회담에서 성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번 회담 국면에서 키워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정의용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약속했다. 영어로는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비핵화를 약속했다, 다짐했다, 비핵화하기로 했다, 뭐 이런 정도의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다면은 트럼프는 지금까지 비핵화를 약속하면 회담하겠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회담을 거부할 명분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부터 이 최고위급 회담이 된 것이 아주 특징이죠. 그러면은 이 회담이 열리면은 어떤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설왕설래합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기술자다. 김정은이가 감히 트럼프를 갖고 놀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트럼프는 장사꾼이지 이런 국가의 명운을 건 말하자면 안보나 외교에서 큰 협상을 해본 적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회의론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단점이 각각 있는데 김정은이의 장점은 장기 독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있으니까 시간이 충분합니다. 협상에 나와서도 느긋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올해에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시간 촉박한 사람하고 시간 느긋한 사람이 서로 협상장에 앉으면은 이미 심리적으로 긴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월급제의 사장과 오너하고 만나는 것하고 비슷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김정은이가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미국과 같은 민주사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한 예가 있습니다. 2002년 김정일이는 고이즈미 일본 수상을 평양으로 초청해가지고 일북 수교로 가는 아주 단판을 짓습니다. 여기서 김정은이가 대담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을 납치한 거 맞다. 그런데 누구누구는 살아있고 누구누구는 죽었다. 해서 생존자들을 일본에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의를 봐서도 고이즈미가 약속한 대로 일북 수교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 김정일이가 고백을 하고 납치된 사람이 돌아오자마자 일본의 언론, 일본의 여론이 분노의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고이즈미도 결국은 그 여론 때문에 일북 수교 회담을 진척시킬 수가 없게 되어서 지금까지도 전혀 진척이 안 됩니다. 김정일은 민주국가 여론, 언론이 얼마나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럼 두 사람이 만나면은 무슨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최고위급에서 만나가지고 아무 합의 없이 헤어져 버리면은 김정은은 뭐 괜찮아요. 김정은은 뭐 여러 가지 트럼프를 만났던 것만 해도 남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과 맞짱 뜬다. 역시 북한은 핵을 개발하니까 핵무장국 대우를 받는구나. 또 이미 만난 것 자체로 해가지고 사실은 북한은 핵무장국으로 인정을 받았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 아무 것 없이 트럼프가 미국으로 돌아간다면은 아마 비난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실기했지 않느냐. 또 김정은이한테 또 속았구나. 그러면은 그 길로 협상은 이제는 문을 닫고 군사적 해결의 길, 전쟁의 길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어떤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할 텐데, 양쪽 다 지금 급하긴 급하죠. 그러면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겠느냐. 지금부터 예상을 한다면은 김정은이는 비핵화를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서 하나 던질 겁니다. 뭐라고 던지느냐. 미국을 칠 수 있는 ICBM 개발은 안 하겠다. 동결하는 게 아니다. 포기했다. 못 믿었다면은 미국의 또는 IAEA의 사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찰까지 받겠다. 이렇게 크게 양보하는 제스처를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은 트럼프는 솔깃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레드라인을 그어놓은 것은 미국을 위협하는 ICBM을 핵탄두의 재진입 기술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딱 금지선을 쳤는데, 북한이 그 금지선을 넘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면은 일단 안도하는 것입니다. 일단 안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미국 본토가 직접 위협을 받지 않으니까. 자, 그런 큰 것을 하나 던져놓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그 다음에 우리도 비핵화다. 우리 선대,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약속을 했었다. 그럼 그 논의를 앞으로 해보자.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것을 최종 목표로 해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핵을 폐기하려면은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주한미군 나가야 한다. 또는 주한미군의 위상이 평화유지군으로 바뀌어야 한다. 평화협정 논의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재, 무엇보다도 제재를 풀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럼 트럼프가 양쪽을 다 받겠다. 즉 ICBM 포기하겠다는 거니까 좋다. 그러나 검증 가능하고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라는 당초의 목표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 결과를 볼 때까지 제재는 계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회담을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 얻으면 하나 주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재 완화가 갑자기 이루어지지는 않아도 단계마다 조금씩 풀어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 한번 이완된 제재는 다시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또 김정은으로 하여금 시간도 벌고 제재망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가지고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면서 북한을 금전적으로 도와주는데 앞장설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되면은 곤란해지는 게 한국하고 일본인 것입니다. ICBM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미국은 일단 안심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7개 미군기지, 그리고 괌에 있는 미군기지도 다 위협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본토는 안전해지겠지만은 여전히 그러면은 일본과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 속에 노출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아베 수상이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완전한 핵 폐기가 되어야 한다고 앞으로 4월에 트럼프를 만나면 그걸 강조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회담이 길게 끌면은 아마 중간 단계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은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도 카드를 가져야 되니까 한국은 전술핵 재배치 해달라든지 또는 이 한국 근해에 미국의 핵 잠수함을 갖다 놓고 핵 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갖다 놓고 거기에 한국, 미국, 일본이 그 잠수함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일단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완비해 놓은 상태에서 회담을 계속 끌고 가자.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 하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최고 지도자가 만나가지고 역사를 바꾸는 결정을 한 예가 몇 번 있습니다.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반공주의자인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해가지고 주얼레 수상과 모택동을 만나서 미국과 중공이 화해한다. 그리고 그 몇 년 뒤에 수교를 하게 됩니다만은 카터 시절에 이런 아주 세계 전략에서 큰 변화를 주는 이런 담판에 성공합니다. 이때 희생된 것이 대만입니다. 그전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는 대만이었습니다. 대만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국 중에 한 나라였어요. 거부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서 대만과 단교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만을 유엔에서 축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은 유엔 회원국도 아니고 해서 좀 초라하게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1978년에 카터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베긴 수상 그리고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을 캠프 데이비드에 불러가지고 같이 지내면서 합의를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평화협정입니다. 그 철천지 원수이던 여러 차례 전쟁을 했던 두 나라가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일종의 친구는 아니지만은 적대 관계는 아닌 쪽으로 서로 안보 문제에 대해서 협력도 하고 합니다. 문제는 사다트가 아주 위대한 리더십을 보였는데 그 3년 뒤에 암살됩니다.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눈에는 이슬람을 배신했다. 이렇게 본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목숨을 바쳐서 이룩한 게 이스라엘, 이집트 평화협정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역사적 회담을 이루어낼 것이냐, 아니면은 일회성으로 그치느냐. 일회성으로 그치면 그 다음에는 전쟁으로 길로 갈 가능성이 많답니다. 아니면은 지리한 회담의 시작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초지 일관 이것만 지켜줘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증 가능하고 완벽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미사일 해체라는 목표는 절대로 수정하지 않는다.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재는 계속한다. 이것을 변함없이 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추구한다면은 저는 김정은이가 핵 폐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는 지금 미국의 제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의 제재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제재가 회담에 이용되어 가지고 풀어지면은 다시 모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제재를 풀 때는 헐값으로 풀면 안 돼요. 반드시 김정은이가 항복을 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한국 안에서도 그 방향으로 막 여론이 일어나야 합니다. 국제 여론이 외교에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밀실에서 하던 외교는 요새는 통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미국의 언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성명서를 내더라도 그걸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미국 언론사에 보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묘한 걸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 우파 애국 세력, 자유진영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요, 아베 수상입니다. 아베 수상이 완전한 핵 폐기를 가장 중요하고 핵동결은 안 된다, 핵동결 어중간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아베 수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반일을 그만해야 됩니다. 특히 우파가 무조건 반일에 합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2012년 우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천황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을 써가지고 한일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 노선을 이어받아가지고 친중 반일적 외교를 하다가 한미 관계까지 나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2015년 종군위안부에 대한 최종 합의로서 그 문제는 이제 일단락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공동의적인 북한 핵을 앞에 두고는 일본과 협력해야 됩니다. 일본과 협력해야 됩니다. 한미일 동맹관계가 지금처럼 소중하게 여겨진 예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관계를 절대 해치지 않고 김정은과 당당히 맞서기를 우리가 밀어주는데, 그것은 여론을 통해서 밀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백악관에 영어로 편지 쓰는 것도 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